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종보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1회 공판기일 중 증거에 함부로 동의하지 말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앞곡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피고인 모두 진술이 끝나면 아니요, 저는 범죄 저지른 적 없어요. 저 억울해요. 라고 말한 다음에는 판사가 증거 의견을 물어봅니다. 아주 간단해요. 판사는 이렇게 물어보죠. 피고인 증거에 동의하시나요? 이 질문은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생각보다. 대부분의 경우 많은 피고인들이 네네네 뭐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이 증거에 동의하냐 안 하냐 이걸 알기 위해선 왜 증거인부 절차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실제 재판의 실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좀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증거 능력, 증명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 설명은 이래요.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증거 능력이라 한다. 그리고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아니 더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 능력은 한마디로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 증거를 합치고 제출했는데 이게 진짜 증거가 되냐? 진짜 증거가 될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럼 진짜 증거가 됐어. 그럼 이게 과연 얼만큼 범죄를 입증하느냐? 많이 입증하냐? 적게 입증하냐? 아니면 별로 못 믿겠냐? 이게 바로 증명력이에요. 근데 이 증거인부 절차는 그 역사 배경이 있어요. 바로 증거재판주의와 국가형벌권이라는 관점입니다. 국가형벌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형벌권은 오직 국가에게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적 복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증거재판주의를 보죠. 옛날 중세 마녀 재판을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일례로 이런 얘기도 있죠. 갑자기 어떤 성직자가 당신 마녀야! 하고 마녀를 몹니다. 야, 전 마녀가 아니에요. 항변을 하죠. 그래? 그럼 한번 너를 물에 빠뜨려 보겠어. 하면서 물에다가, 다리에다가 돌을 달고 물에다 던집니다. 그리고 가라앉으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뜨잖아요? 그럼 악마의 힘에 의해서 떠올랐다 그래서 처형돼요. 아니, 가라앉아도 죽고 떠도 죽는 거예요, 이건. 이게 바로 중세 때 있었던 마녀 재판이었죠. 이게 중세 때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1692년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의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마을에서 있었던 마녀 재판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세일럼이란 마을에서 어린아이, 여자아이 2명이 굉장히 아파요. 갑자기 막 발작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여기에 바로 마녀가 있어 하면서 흑인 가정부를 지목합니다. 가정부가 맨 처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막 고문에 이겨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처형당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런데도 안 나아요. 계속 아파요. 그랬더니 또 저 사람 마녀다. 또 저 사람 악마다. 심지어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고 말렸던 다른 목사님까지도 처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이 19명이고 고문에 의해 죽은 사람이 1명입니다. 한 200명이 고초를 겪었어요. 한마디로 광기의 시대였죠. 이때 재판했던 치안 판사 중 한 명이 윌리엄 호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호손의 후손 중 한 명이 바로 나다니엘 호손, 좋은 글씨란 책을 쓴 사람이죠. 자기 선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글씨란 책을 씀으로써 어떻게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녀 재판하면 안 된다. 범죄를 입증하려는 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증거재판주의가 확고한 현대 형사사법제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른 한편 증거재판주의와 국가형벌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증거재판주의는 받고 이번에 국가형벌권을 보죠. 국가형벌권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국가만이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사적 복수는 금지되고 국가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좋죠.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사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고관대작이 자신의 딸을 강간했다. 근데 자기는 복수할 힘이 없다. 그럼 포청천 아시죠? 굉장히 아재 감수성이 드러나는데 포청천이 작두를 대령하라. 이거 굉장히 통쾌하잖아요. 나 대신 국가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복수를 해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형벌권의 취지 중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로지 국가만이 형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남용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사진 보시면 유명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왕자의 게임 시즌 1에 나오는 주요한 장면이죠. 네드 스타크가 반란죄로 몰려서 한마 처형당하는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네드 스타크가 반란을 일으키려는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이렇게 반역죄로 몰려서 목이 댕공 날아가죠. 언제나 국가는 형벌권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 그럼 옛날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굉장히 유명하죠. 국가가 증거를 조작해요. 처벌하려고.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처벌하겠다. 어떻게?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뿐만입니까? 민청함유 사건도 있죠. 아무래도 국가 반란을 모의했다고 해서 사형장의 이슬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판결로 평가되는 사건입니다. 그 옛날 독재 정권 시대 때만의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문서를 조작해서 증거재판주의니까 이 증거를 조작해서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증거능력제도, 증거인부 절차가 있는 겁니다. 즉 국가가 내는 증거가 전부 다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근데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증거를 모든 걸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 이 사람 처벌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문 법칙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증거 능력을 제한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증거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증거가 되는 순간 국가형벌권이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 법칙과 위법 수집 증거 법칙을 통해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자라는 제도가 도입됐고 이렇기 때문에 증거 인부 절차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